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의 알람벨. 2. 한국 무기 출격. 3. 푸틴의 특별 캠페인은 끝나야 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마도 어떤 이유로 푸틴은 캠페인 확장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러시아를 진정으로 꺾은 자가 드러났다. 나토도, 미국도, EU도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 새벽 폴란드 앞바다에 수상한 배 한 척이 등장해 일대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폴란드 해군 전력의 대부분이 긴급 출격하고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까지 연락을 받고 항구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방송사까지 출동해 생중계를 진행하며 폴란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가 항구로 들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통령의 연설 도중 방송사고가 터지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여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장에서 K2, K9을 뽑아내더니 해가 지나기도 전에 한국산 전차들이 폴란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겨우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마산항에서 출발한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을 실은 화물선이 35일 만에 폴란드 북부의 항구도시 그드니아에 위치한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폴란드 해군이 마중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화물선을 호위하기 위해 폴란드 해군 전체 전력의 절반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배가 공격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폴란드 군사력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나 다름없기에 호위에 총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우리에게 폴란드가 이번 사업에 이만큼 진심이란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인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이날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이례적으로 화물선에서 하역 중인 K9 자주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 TVP, 디펜스24,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도 대대적으로 K2, K9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의 신속한 배달로 폴란드 국사력이 도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현지 시간 6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K2, K9 최초 인수행사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폴란드 정관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청장과 폴란드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민관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인도식은 폴란드 국영방송 TVP를 통해 대대적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해 진행되며 두 국가가 함께 해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인수식 연설에서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몇 달 동안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다 면서 현대적인 무기와 효율적인 무장을 갖춘 군인의 영웅적 행동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만과 러시아의 야만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폴란드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초도 물량을 공급한 데에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보통 뭔가를 받을 때 오래 기다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기다렸던 물건이 한국에서 너무 빨리 도착했기 때문이라며 농담을 건넸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납기에 각국에서 한국의 방산 역량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뒤져보아도 첨단 무기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해준 국가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반영된 세계적인 공업 역량을 지니고 있는 한국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무기 도입 계약을 진두지휘했던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드디어 도착한 한국 무기들을 보고 감격스러운 심정을 드러내면서도 러시아의 야욕에 맞서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고언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스 국방장관의 연설을 생중계하는 도중 방송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연설이 한국어로 동시 통역되고 있었는데 통역가가 버벅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이죠. 통역을 맡은 폴란드인 통역사가 너무 긴장하여 발생한 작은 해프닝이었는데요.
어찌나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가 폴란드를 향하게 될 예정이고, FA-50 전투기와 추가 계약으로 구매한 천무 다연장 로켓도 곧 폴란드로 향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만 20여 조에 달하고, 앞으로 10여 년간 폴란드로 수출될 무기들의 금액을 합산하면 최종적으로는 3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폴란드에서도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유럽의 군수공장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한 날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에서는 한국이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폴란드가 군수산업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산업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한국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인들의 특성을 꼽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까다로운 파트너이다. 산업협력 제안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동시에 한국 측은 협상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며 매우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준다.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선 폴란드 측에도 강력하고 유능한 팀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국 사업팀이 너무나 유능하고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폴란드가 한국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유럽에서 한국과 방위산업 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쟁국이 여럿 있기에 폴란드는 한국에게 가장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중부, 북부 유럽 국가들도 한국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폴란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체코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 유럽의 허브 자리를 빼앗기고 폴란드는 수십억 달러에 구입한 장비를 수리만 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루마니아의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했었다는 사실이 보도됐었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나토의 최전선 국가이기에 군사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인데다 나토의 요구로 군사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급히 이루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토 규격에 맞는 군사무기를 가장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죠.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을 직면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협력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분명 가장 먼저 한국의 손을 잡은 건 폴란드가 맞지만 이렇게 경쟁자가 밀려든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으로선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만 하면 되는 일이죠. 이번에 폴란드에 도착한 K2, K9 초도 물량은 기존 우리 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해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된 물량으로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나머지 800대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2차 이행 계약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K2에는 폴란드 현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특별 옵션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같은 전차들은 바퀴 축이 7개인데 반해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K1, K2 전차는 6개의 바퀴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차만의 고유한 특징인데요. 바퀴축이 늘어날수록 전차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도 늘어나기에 장갑과 무장을 더할 수 있겠지만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한국의 특성상 전차의 등판 능력과 기동성이 더 중요하기에 6축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국토의 90%가 평지인데다가 습지도 많기 때문에 6축보다는 지면과 접합면이 넓고 무게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7축인 편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에서 제작될 나머지 K2 전차는 7축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늘어난 만큼 장비와 장갑들도 추가되어 동세대 최강의 전차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한국 무기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한국 무기 도입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까운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을 내버려 두고 한국에서 무기를 사야 하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단 4달 만에 실물을 직접 배달해주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EU의 군수공장 독일은 아직도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나는 우리나라가 제약을 두지 않고 한국인들과 함께 자동장전이 되고 70-100km 사정거리를 가진 또 다른 자주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수한 장비와 업계의 폭넓은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려면 한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엄청난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무기들의 경의를 표하며 이제 독일 대신 한국차를 사겠습니다. 모든 게 중단 없이 완수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산타가 나타났다. 우리 병사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 잘 됐어.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친애하는 여러분께 우리는 같은 운명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이처럼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준 한국에 대한 감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업에서 한국만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주변국에 침략당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폴란드이기에 새로운 형제의 나라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폴란드 납품을 통해 입증하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방산업계 종사자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다시 반전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국경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제가 맞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 국경 마을 푸셰보도프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폴란드인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인지를 두고 G7과 나토 등 세계 여러 강국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사일의 정체가 우크라이나군이 요격을 위해 발사한 S-300 미사일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두 중량이 100kg이 넘지 않고 장약량은 수십 kg에 불과한 S-300이 터진다고 깊이 5m, 직경 20m짜리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폴란드를 공격한 미사일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맞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주장을 서방의 많은 매체들이 지지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 전문가들은 만약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폴란드가 나토를 소집해 러시아를 침공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과 달리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진 날, 러시아의 유명 코미디언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으로 분장해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라고 풍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일은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조차 이 다음 전쟁 준비에는 상당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폴란드와 한국이 맺은 방산 수출 계약의 규모와 건수가 폭증한 것만 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특히 AS-21 레드백 장감차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미 폴란드 현지에서 레드백 운용을 위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K2 흑표를 시작해 레드백 장감차까지 도입하려는 이유와 폴란드가 유독 한국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요즘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무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폴란드카 연일 수조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입한 무기 대금이라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폴란드는 유독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폴란드에서 시험평가를 받고 있는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시험 테스트에서 폴란드가 그만 레드백에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당시 분위기만 보면 수출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기 브로커들은 폴란드가 이미 차기 보병 전투차로 한국에 레드백을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합니다. 과거 폴란드가 자체 제작한 보르숙 장강차의 성능이 우리 레드백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의 보르숙 장갑차는 전장 7.5m, 전폭 3.5m, 전고 2.7m, 중량 25톤짜리의 보병 전투차입니다. 또 엔진은 독일 MTU-42 T2750마력 디젤 엔진이 사용됐고, 주포는 미국의 부시마스터 LL30mm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란드의 장강차 수준이 한국에게는 구식이 되어 개량을 추진 중인 K-21 보병 전투차와 비슷한 스펙입니다. K-21 보병 전투차는 전장 6.9m, 전폭 3.4m, 전고 2.6m에 D2840LX-E 850마력 디젤 엔진을 쓰고 있고, 중량도 보르숙 장감차와 비슷한 25톤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 좋은 장갑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먼저 화력이 딸립니다. 부시마스터 2 기관포는 드론을 상대로는 나름 괜찮은 무기지만 전차의 뒤에서 보병을 엄호하는 보병 전투차의 주포로 쓰기에는 너무 약한 무기입니다. 이에 반해 K-21 장감차는 기관부대의 선봉에서 기계화 보병을 지원하는 보병 전투차라는 목적에 맞게 79경장 40mm 기관포인 국산 K-40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차의 화력을 놓고 따지면 K-21이 보르숙을 압도합니다. 미는 K-21의 개량형인 AS-21 레드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레드백은 호주의 요구에 따라 30mm 기관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 배치되는 레드백은 우리 군의 상황을 고려해 40mm 기관포 탑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업건을 요구하면 언제든 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처럼 차량 외부에 설치된 대전차 미사일과 부무장으로 설치된 RWS 덕에 보조 화력에서도 보르숙 장감차를 압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장감차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방호력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레드백과 보르숙은 장감의 수준이 다릅니다. 보르숙은 25톤 차량에 증가장감을 부착해 40톤 수준의 중장갑차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증가장감을 얹다 보니 방호 효율이 떨어지고 무거워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750마력 엔진을 쓰기 때문에 증가장감을 장착했을 때 기동성도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레드백은 애초부터 중장감차로 설계됐기에 커다란 차체에 두껍게 장감을 둘렀습니다. 이는 레드백의 스펙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전장 7.7m, 전폭 3.6m, 전고 3.7m의 차체 중량 42톤으로 보르숙 장갑차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 그럼에도 장갑은 더 두껍습니다.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는 철제 궤도를 고무 궤도로 바꾸고 그만큼 여유 있는 부분을 장감에 추가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가 사용하는 1000마력 엔진을 쓴 덕에 거의 전차 수준인 차체 무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70km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미래전을 대응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방호체계에서도 레드백은 보르숙을 압도합니다. 일례로 지금 보신 영상은 한화 호주법인이 레드백에 달린 아이언 피스트로 대전차 로켓을 요격한 모습입니다. 날아오던 로켓을 단박에 격추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아이언 피스트 체계는 이스라엘의 엘비사가 개발하였으며 현존하는 능동방호 체계 중 가장 선진적인 체계입니다.
이에 반해 보르숙 장갑차는 우크라이나 자수론사의 능동방어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보병 전투차의 주임무인 하차한 보병과의 협동 전투 중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면 파편이 아군 보병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동구권 능동방어 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르숙 장갑차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레드백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폴란드 군인들은 자국 정부에게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국익을 접어두더라도 보르숙 장갑차 대신 AS-21 레드백을 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와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를 판에 성능이 떨어지는 장갑차를 살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폴란드는 심각한 전쟁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2명이 사망하자 폴란드 내 반러 세력들이 러시아의 소행임을 주장하며 참전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폴란드의 잠재 적국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내적으로는 극단 세력을 다독이며 전쟁 대신 전쟁 대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다시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국내 여론 악화로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S-300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에게 보고했고 사고 현장의 폭발 규모가 지대공 미사일의 폭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다는 게 근거인데요. 실제로 S-3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00kg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정밀 유도장치 때문에 탑재된 폭약의 양은 탄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젤렌스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S-300의 부품이 아니라 러시아제 순항미사일의 부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을 염려한 미국이 혹시나 모를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이 사태를 수습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겼다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가 지금처럼 계속 미쳐 날뛰면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다 보면 11월 15일처럼 폴란드가 공격받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무조건 러시아, 벨라루스와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나토 헌장에 따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구성원들 역시 전쟁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폴란드의 군인들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강력한 첨단 무기를 도입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구식 무기의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로 메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가 폴란드군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보르숙 장갑차는 세계 최고는 아니라도 훌륭한 국산 무기이고 산업 발전과 생산선 면에서 외산을 압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추가 도입이 어려운 외상과 달리 자국 내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군은 이 주장을 듣고도 레드백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 업체가 주장한 생산성조차 한국이 폴란드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무려 2010년대부터 차기 장갑차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밤산업체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폴란드군의 불만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방산업체가 새 장갑차를 준다더니 구소련제 폐물 장갑차가 거의 환감이 다 되도록 신형 장갑차의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폴란드군은 무기의 개발과 생산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과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참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고 자국 기업들보다 월등한 성능의 한국산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K9이 차체를 그대로 써서 만든 폴란드의 국산 자주포 AHS 크라프의 생산을 이미 끝마쳐둔 상태입니다. 또 K9PLV 라이선스 생산을 위해 시설 확장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드백은 K9 차체 라인에서 일부 조정만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폴란드 국내 업체들보다 한국산 장갑차의 생산성은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은 폴란드 방산기업과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른 납기를 자랑합니다. 그 증거로 최근 한국은 불과 계약한 지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습니다.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준 것이기는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건데요. 그래서 폴란드군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하나 디펜스의 주력 상품인 레드백 장갑차 역시 계약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S-21 레드백이 폴란드군에 대량 도입되리라는 예측은 결코 망상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호주의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 자체가 호주의 정치적 변동 같은 변수만 없다면 한국은 충분히 폴란드에 레드백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침내 한국형 함재기와 수송기가 공개됐습니다. 국내 최대 방산 박람회 DX 코리아에서 한국항공무주산업이 KF-21N 과다목적 수송기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둘 다 여태껏 소문만 무성했던지라 국내 군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중 수송기의 경우 귀여운 고래처럼 생긴 데다 범고래처럼 예쁘게 도색이 되어 평이 좋습니다.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도 상당히 호의적인데요. 하지만 무기가 귀엽다고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사용할 무기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수량을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 분석이 진행됐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KF-21N 과범고래 수송기의 성능은 얼마나 우수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꽤 좋아 보인다입니다. 그 이유는 무기체계는 생김새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스펙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상세 설계와 스펙, 그리고 무엇보다 실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단정할 수 없지만 공개된 설계만 보더라도 우리 개발진이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일례로 KF-21N 위 접힌 날개, 범고래의 동체 하부를 보면 해당 무기체계의 설계 사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KAI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중 몇몇에 대한 반박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무기의 생김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이들 뿐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F-22처럼 생겼으면 전투기이고 민항기처럼 생겼으면 수송기라는 단순한 분류는 할 수 있어도 모습만 보고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두 신형기의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성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DX 코리아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무기 박람회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무기 거래 현장인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방산기업들이 최신 무기를 전시하고 각국의 무관과 정치인들이 이런 무기들을 관람하고 구매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번 행사의 경우 무려 43국에서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과 군 장성, 그리고 다수의 무관단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동부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포함해 30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방문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관람한 뒤 우리 방산기업을 순회하면서 양국의 방위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미 FA-50 10여 대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사이이니만큼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에 관심을 갖는 방산전시회이다 보니
우리 방산기업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KAI가 공개한 KF-21N과 다목적 수송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KF-21 함재기연과 다목적 수송기는 KAI에서 개발을 주장할 뿐 군에서는 아직 개발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으나 무턱대고 결정하기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막대해서 개발과 도입의 타당성을 점검 중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KAI가 공개한 모형은 1990년대 김영삼 정권이 공개했던 한국형 항모처럼 모형만 있는 상상 속 물건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당당하게 KF-21N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개발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정도 무기는 우리 한국의 방산기업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무기를 사려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 방산의 능력을 홍보하려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형을 살펴보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도전할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KF-21N을 살펴보면 꺾인 날개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날개를 꺾는 것은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일례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함재 전투기들을 보면 이렇게 날개를 확 꺾인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쭉한 날개가 차지할 공간을 줄여 한 대라도 더 많은 전투기와 탄약을 배에 실으려다 보니 전투기 날개가 접힐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인데요. 이렇게 개선된 공간 효율성 덕분에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주력이던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은 무려 90隻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KF-21N 위 날개는 적에 접은 건가 싶을 정도로 살짝 접혀 있는데 이게 쓸모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꽤 쓸모가 있습니다. 우선 2차 대전 전투기와 달리 날개를 살짝 꺾는 것은 요즘 나오는 모든 전투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도 그럴 게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들의 날개 강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야 날개가 저항을 견뎌서 공중분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대의 함재기는 함재기임에도 불구하고 접을 수 있는 날개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F-14처럼 날개가 앞뒤로 움직이는 가변 이끼가 나오기도 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결국 지금처럼 조금만 접는 걸로 타협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안 접는 것에 비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날개 한쪽을 50cm씩 접어 전투기의 전폭을 1m 줄였다고 가정하면 주기된 전투기가 10대 1대 무려 10m 나 쪽이 좁아집니다. 10m로 무슨 호들갑이냐 싶으시겠지만 장소가 지상이 아니라 배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례로 만재 7만 톤의 중형 항모 퀸 엘리자베스의 전장이 280m입니다. 만재 10만 톤의 대형 항모 제랄드 포드의 전장은 333m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10.6m당 6,000톤의 배수량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한국형 경항모의 초기 모델이었던 만재 배수량 46,000톤의 아메리카급 감습상륙함의 전장은 257m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24,000톤이나 차이가 나는데 길이 차이는 23m밖에 나지 않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다시 계산해보면 군함의 길이가 10m 늘어날 때마다 함정의 배수량이 1만 톤씩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m를 줄이면 세종대왕급 한 척을 만들 자재와 설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접힌 날개만으로도 KF-21N 이명실상부한 함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재기와 일반 전투기의 차이가 날개뿐이라면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KF-21N 위 개발을 꺼릴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함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 요소가 더 갖춰져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랜딩 기어입니다. 랜딩 기어는 전투기가 착륙할 때 내리는 바퀴로 함재기의 경우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짧은 이착륙 거리 때문에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음에도 내리꽂듯이 착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을 랜딩 기어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KF-21에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됐다는 것은 명백한 함재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7월 19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기본형에 비해 앞바퀴가 뒷바퀴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보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체 하부의 항모 이착함을 위해 어레스팅 후크를 걸 수 있는 공간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KF-21엔 이 전자식 사출기 EMALS처럼 전투기의 이륙을 돕는 캐터펄트가 탑재된 항모에서 운용되리란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개발하는 함재기가 F-35B처럼 수직 이착륙을 염두에 뒀다면 바퀴보다는 엔진 쪽에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한국형 함재기는 랜딩 기어와 어레스트 후크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달리 말해 KF-21엔 위 설계는 캐터펄트를 탑재할 수 있는 만재 7, 8만 톤 수준의 중형 항모가 건조될 것을 확신하고 만들어진 설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해군이 KF-21을 채택한다면 한국형 항모 사업도 기존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 사업으로 대폭 확대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재래식 항모라고 떠드는 3형 푸제남을 압살할 수 있는 중형 항모뿐만 아니라 거기에 탑재될 전투기가 모두 국산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F-21과 함께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의 형상을 통해서도 KF-21 못지않은 상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동체 하부의 튜브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부푼 설계는 최신 군 수송기의 트렌드입니다. 장갑차나 자주포 등 기갑 장비를 효율적으로 수송하려면 일반적인 항공기의 형상인 원통형보다 사각형이 더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하부에 별도의 공간을 추가해서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목적 수송기의 동체 상부가 마치 건물 천장처럼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개가 천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도 동체 중간이나 아래에 날개를 달면 공간을 늘릴 수 없으니 날개의 위치를 바꾼 것인데요. 여기에 쌍발기라는 항공기 특성을 고려하면 아마 전체 중량 87톤, 최대 적재량 26톤인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이나 전체 중량 141톤, 최대 적재량 37.6톤인 일본의 가와사키 C2 블루웨일 사이의 성능은 확실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C2에 비해 전체 중량 100톤, 최대 적재량 30톤 정도로 한국형 수송기는 크기를 줄이는 대신 동급 엔진을 사용해 종합 성능을 올릴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발 연도를 고려할 때 일본의 가와사키 C2보다 더 강력한 적재량 40톤 이상의 전략 수송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신형 전략 수송기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FA-50과 KF-21로 항공기술력을 입증하며 항공산업의 신흥 감자로 떠올랐으니 유럽과 함께 초대형 수송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처음 개발하는 국산 수송기가 탱크도 한 번에 옮기는 C-17 같은 전략 수송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국산 수송기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수송기 개발 반대파는 이번에 공개된 모형을 보고 훨씬 더 격렬하게 수송기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딱 수송기나 쓸 놈을 만든답시고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 우리 공군의 수송기 수요만큼만 수송기를 생산하면 개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실패한 방산사업처럼 치부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들어간 돈보다 벌 돈이 적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껏 만든 수송기의 가격이 폭등해서 차라리 외산을 사는 게 나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AI에서는 새로 개발될 수송기를 개조해 조기경보기, 정보수집기, 전자전기,
해상 초계기 등 특수목적기의 도입과 대체를 할 수 있으니 부족한 수요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개조한 수송기를 팔아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닌 게 이번에 공개된 수송기 모형으로는 당장 해상 초계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P3 오라이언, P8 포세이돈 같은 해상 초계기는 잠수함 등을 추적하거나 적함에 대한 미사일을 쓸 때 해면에 바짝 붙어 비행해야 할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비행기 아래쪽에 있어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는 날개가 동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야 기본 설계부터 초계기로 써먹기 좋지 않은데요. 옆나라 일본도 같은 이유 때문에 C2 수송기와 P1 초계기를 따로따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국형 수송기 개발이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자전기, 조기경보기의 개발 동향과 또 수송기를 최강의 공격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최신 무기의 등장을 고려할 때 한국형 수송기의 개발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달릴 정도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